I got the cash in the bags. 2013년 5월 15일 중국 산동성 리니시 페이현. 한 중년 여성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월 전에 결혼한 아들 내외가 집에와 함께 아침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1시간, 2시간, 오기로 1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들 부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보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설마 둘이 싸운 건 아니겠지? 걱정이 된 여성은 직접 아들네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들은 같은 마을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 집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근에는 작은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한 여성은 활짝 열려있는 현관문을 봅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을 모두 살펴보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서둘러 집 마당으로 나가보는데 마당에는 아들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에 여성은 너무 놀라 그만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맙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여성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마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CCTV 전선 케이블을 누가 고의로 잘라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중국식 돼지고기 간장 조림인 홍샤로우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말에 따르면 평소 아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며느리는 살코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계가 많은 홍샤로우를 먹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테이블에는 두 사람 이상의 식사를 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을 구석구석 조사하던 경찰은 많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합니다. 먼저 CCTV와 연결된 컴퓨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과 장롱 안은 누가 뒤진 듯 엉망진창이었고 옷장 안에는 담배꽁초, 음료수 병과 재떨이로 쓴 듯한 수박 껍질이 있었습니다. 소파 밑에는 부러진 대걸레와 몽둥이가 있었고 방바닥에는 소량의 혈흔 자국이 있었는데 걸레로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침실을 확인합니다. 침대는 얼핏 보기에 깔끔하게 정돈된 듯 보였지만 매트리스를 뒤집어 보니 뒷면에 피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강제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현장을 봉쇄하고 사라진 두 사람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얼마 후 집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 한 명이 소리칩니다. 여기요! 시냇가로 와보세요! 경찰은 시냇가에서 수상한 쓰레기 봉투 3개를 발견합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옷이 몇 벌 들어있었는데 모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옷 주머니에서 은행카드 몇 장을, 청바지 주머니에서 기초생활수급카드 한 장을 발견합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옷들은 모두 사라진 신혼부부의 것이었습니다. 은행카드 역시 그들의 것이었죠.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카드는 신혼부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생활수급카드의 주인과 신혼부부의 실종이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을 계속 수색합니다. 그러다 남쪽 작은 숲에서 대량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핏자국을 따라 한 상기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확인합니다. 동굴 안에는 옥수수 줄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에? 경찰은 옥수수 줄기를 드러내는데 그 안에는 이미 숨을 거둔 남녀 한 쌍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던 실종된 신혼부부, 즉 이 중년 여성의 아들 부부였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이는 질식사로 밝혀지고 부인은 생전 여러 명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에서 두 사람이 발견된 동굴까지 혼자 힘으로 이들을 옮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남긴 흔적과 범행 수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독 범행이 아닌 2명 이상에 의한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자 신혼 부부는 남편 곽씨 26세, 부인 장씨 24세였습니다. 곽씨 부부는 인근 야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했는데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착실하고 성실했으며 심성이 고와 다른 사람과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먼저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한 기초생활수급카드의 소유자를 수소문하고 부부의 은행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5월 14일 저녁, 은행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부인 장 씨의 은행카드에서 약 1만 위안, 우리 돈 약 180만 원 상당의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ATM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잠바를 입은 용의자는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쓴 채 돈을 인출할 때마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유족들에게 보여주며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지만 모두 영상 속 인물을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입고 있는 옷은 피해자 장 씨의 옷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찾고 있는 용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카드의 주인 역시 알아냅니다. 그런데 경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노인 부 씨로 신태시 원난진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태시 원난지는 사건이 일어난 리니시 페이현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부 씨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 씨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찰은 평소 부 씨의 기초생활 수급 카드를 그의 아들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강, 당시 나이 25세. 부 씨의 아들 부강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버지 부 씨에게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아버지 부 씨에게 매달 주는 50위안, 우리 돈 약 9천 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에 부 씨의 기초생활수급카드가 있는 걸까요? 부강이 분명 이 신혼부부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바로 부강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의 행방을 파악합니다. 부강은 혼자가 아닌 3명의 친구와 어울려 다녔는데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4명이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2013년 5월 17일 오후 경찰은 실시간으로 4사람의 행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스를 타고 산동 제녕시에서 신태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경찰은 즉시 그들이 탄 버스를 급습합니다. 4명의 일당 중 두목인 장학군은 경찰이 버스에 오르자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창밖으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뛰어내린 곳에 바로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큰 무리 없이 장학군을 포함해 4명의 일당을 모두 붙잡습니다. 일당의 우두머리 장학군, 당시 나이 26세, 그는 강도죄로 8년을 복역했습니다. 왕기령, 당시 나이 22세, 강도죄로 3년을 복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리의 막내 조봉, 당시 나이 17세, ATM기에서 부인 장씨의 돈을 인출한 사람이 바로 막내 조봉입니다. 재판에 회부된 4사람은 큰 저항 없이 순순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듣는 내내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면 장학군 일당의 진술에 따라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여느 날처럼 모여 빈둥거리고 있던 3사람, 장학군, 왕기령, 조봉 일당은 돈을 훔치기로 합니다. 3사람은 페이현을 돌아다니며 목표물을 찾습니다. 잠시 후 새 집을 발견하는데 언뜻 보기에도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3사람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안을 다 뒤졌지만 현금 몇 푼 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려는 순간 장학군의 눈에 곽씨 부부의 결혼 사진이 들어옵니다. 그는 순간 부인 장씨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정말 예쁘다. 장학군은 장씨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곽씨 부부의 집을 나갑니다. 2013년 5월 14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곽씨의 부인 장씨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도저히 자신의 욕망을 참을 수 없었던 장학군은 자신의 무리와 다시 곽씨의 집에 침입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부강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4사람은 신태시에서 버스를 타고 곽씨의 집이 있는 페이현으로 갑니다. 곽씨의 집에 도착한 4사람은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집 주변에 숨어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장학군은 부인 장씨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두지 않겠어. 4사람은 범행 계획을 세우고 곽씨 부부를 죽인 후 처리할 만한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숲속 산기슭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녁 6시, 날이 서서히 어두워지자 곽씨 부부가 집을 나섭니다. 곽씨 부부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장학군 일당은
곽씨 부부의 집으로 갑니다. 담을 넘으려는 순간 부강이 소리칩니다. 잠깐! 저길 봐! CCTV가 있어! 이전에 왔을 때와 다르게 마당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강이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CCTV 전선 케이블을 다 잘라버립니다. 부강이 CCTV 연결을 끊자 장학군, 왕기령, 조봉 세 사람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들 중 한 명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 보니 카메라에 이미 그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삭제하려 했지만 삭제하는 방법을 몰라 삭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끝나면 아예 컴퓨터를 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저녁 7시, 저녁을 먹으러 곽씨 부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곽씨 부부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 네 사람이 달려들어 곽씨와 장씨를 제압합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장학군 일당은 곽씨의 두 손과 두 발을 결박한 채 무력으로 은행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동시에 부인 장씨를 침실로 끌고 가 장학군부터 한 명씩 순서대로 부인 장씨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남편 곽씨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처참한 광경을 모두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마당에서는 곽씨 부부의 반려견이 침입자들을 향해 미친듯이 짖고 있습니다. 장학군은 부강에게 개를 조용히 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부강은 마당으로 가 개를 때려 죽입니다. 저녁 9시 30분, 막내 조봉이 부인 장씨의 옷을 입고 ATM기로 가서 돈을 빼옵니다. 곽씨는 이들의 만행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장학군 일당에게 사정합니다. 절대 신고하지 않을게요. 제발 저와 아내를 살려주세요. 장학군 일당은 곽씨를 비웃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새벽이 되자 배고파진 장학군이 부강에게 먹을 것 좀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부강은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맞아 만신창이가 된 곽씨에게 홍샤로우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홍샤로우를 만드는 동안 곽씨는 거듭거듭 네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진짜로 경찰에 알리지 않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새벽 3시, 곽씨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장학군 일당은 시간이 됐다며 곽씨의 목을 조릅니다. 곽씨는 서서히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인 장씨도 남편 곽씨와 마찬가지로 죽입니다. 장학군 일당은 숨진 두 사람을 끌고 범행 전 물색해둔 동굴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곽씨의 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묻은 핏자국을 닦고 피가 묻은 옷들과 쓰레기들을 모아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다. 곽씨 부부의 옷을 정리하던 부강은 곽씨의 청바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강은 곽씨의 청바지를 입고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카드를 바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곽씨의 집을 나서려는 순간 부강은 청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둘러 자기가 원래 입고 있던 바지로 갈아입은 부강은 곽씨의 청바지에서 기초생활수급 카드를 빼는 걸 그만 깜빡하고 맙니다. 장학군 일당은 쓰레기 봉투 3개와 컴퓨터를 가지고 곽씨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근처 시내가에 버리고 도망칩니다. 여기까지가 장학군 일당의 진술입니다. 리니시 중급 인민법원은 장학군, 왕기령, 부강 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7세의 미성년자인 조봉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아침, 장학군, 왕기령, 부강의 형이 집행되어 세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그 여자가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뒤를 따라갔고 그녀를 찔렀어요. 2011년 6월 3일 오전 11시 귀주성 귀양시 한 여성이 자신이 일하는 신문사 건물에 나섭니다. 기부금 모금 자선 행사를 취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녀는 교차로에 서서 같이 가기로 한 스태프의 차량을 기다립니다. 거리를 오가는 많은 인파 속에서 한 남성이 그녀를 향해 돌진합니다. 남성은 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그녀를 향해 마구 휘두릅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녀는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당합니다. 여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남성은 도망칩니다. 거리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들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여성을 찌른 남성이 도망치자 주위에 있던 몇몇이 120 구급전화에 전화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피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첸중 신문사 앞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자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피해 여성은 그곳에 없었지만 현장에 남은 혈흔으로 보아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때까지도 피해 여성이 자신의 동료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피해 여성이 있는 병원으로 가 간호사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소지품을 확인합니다. 눈에 익숙한 기자증과 명함을 본 그는 그제야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동료 조비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다니. 6월 3일 당일부터 6일 새벽까지 60시간에 걸친 응급수술과 치료가 이어지지만 안타깝게도 6월 6일 새벽 1시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조비비의 머리에 9군데, 어깨에 1군데, 왼손에 2군데, 몸 전체에 총 12군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난 상처가 직접 사인이었습니다. 조비비, 당시 나이 24살, 1987년 2월 19일 귀주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재혼으로 조비비는 부모님, 동생, 이복 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조비비는 효심이 깊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크게 말썽 피운 적 한 번 없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2010년 9월, 사고 발생 1년 전, 그녀는 첸중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로 입사합니다. 조비비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마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취재한 단독 기사마저 기사 내용을 찾지 못한 동료에게 그냥 양보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동료들은 착한 조비비를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조비비를 아는 이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귀양시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용의자의 특징을 추론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용의자는 남성으로 검은색 안경을 썼고 짧은 머리에 키는 약 160cm 정도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조비비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용의자의 정체를 파악합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원정. 원정은 조비비의 전 남자친구이자 귀주성 신문사 정치부 수석 기자입니다. 이 바닥에선 꽤 유명한 기자였죠.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원정만이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먼저 귀양시 우남구에 있는 원정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원정의 사무실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개의 칼이 들어있는 칼 세트 집을 찾아냅니다. 세트 중 가장 긴 칼이 들어있는 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보이지 않는 긴 칼로 원정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미리 철저히 계획된 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언론에 의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많은 중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현상금과 함께 수배령을 내립니다. 기자였던 원정은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빠삭했습니다. 그는 경찰 포위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습니다. 원정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말이죠. 원정은 범행 순간부터 도주까지 모든 순간을 계획했을 겁니다. 경찰은 원정이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보지만 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합니다. 4개월 뒤 2011년 10월, 경찰은 원정의 아버지가 운남성 대리실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딱히 연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원정 아버지의 행동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은 곧장 운남성 대리시로 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또 8개월이 흐르고 2012년 6월, 드디어 경찰은 원정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원정은 대리시의 한 작은 가게에서 하림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귀양시 경찰은 대리시로 넘어가 원정을 체포합니다.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냐고?
좋아, 데려가. 체포 당시 원정은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노트북에는 그의 자작시와 일기가 있었습니다. 원정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원정과 조비비,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정, 1986년 2월 20일 출생. 원정은 조비비보다 한 살이 더 많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원정은 학교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다만 고집이 센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조비비를 만난 원정은 조금씩 변합니다. 한 번은 원정이 학교에서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학교에서 원정에게 자퇴를 권유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그러나 고집이 센 원정은 자기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비비가 그에게 말합니다. 랑즈휘토, 진무환. 방탕아가 회개하는 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의 속담으로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 개과천선과 그 뜻이 비슷합니다. 조비비의 말을 들은 원정은 마음을 바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이후 원정은 열심히 공부해 현지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조비비도 원정 못지않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고등학생이 된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원정은 늘 상위권에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2005년 원정은 카드게임을 하다가 큰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친구들과 모의해 택시를 습격해서 휴대전화 2개와 현금 몇백 위안을 훔칩니다. 이 일로 원정의 친구들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원정은 유기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죠.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원정에게 법원은 특별한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자 원정은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내가 잘나고 힘이 있으면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군. 고등학교를 졸업한 원정과 조비비는 귀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두 사람은 첸중 신문사 기자로 취직합니다. 원하던 직업을 갖게 된 두 사람은 매우 기뻤습니다. 원정과 조비비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두 사람의 사랑도 커졌습니다. 2010년 9월 귀주성의 한 중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골의 작은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원정의 단독 보도로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해당 기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인기 순위 1위에 오릅니다. 이 일로 원정은 다른 신문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고 그는 귀주성 신문사 정치부 수석 기자가 됩니다. 원정의 미래는 매우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그는 오만하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동료들을 괄시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 조비비도 예외는 아니죠. 그가 변했다는 걸 눈치챈 조비비는 그에게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비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원정은 조비비의 말을 조금은 신경 쓰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7년 넘게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원정은 여자친구 조비비 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연인의 배신을 한 조비비는 원정에게 실망하고 그의 곁을 떠납니다. 이제 원정은 홀가분하게 새 여자친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정은 새 여자친구에게 보기 좋게 차이고 맙니다. 그러자 원정은 옛 연인 조비비를 떠올리고 다시 그녀를 찾아갑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원정을 본 조비비는 처음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만 원정이 계속 찾아와 용서를 빌자 옛정에 그만 다시 원정을 받아주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녀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재결합하고 원정은 자꾸 조비비의 눈치를 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임에도 조비비의 눈치를 보고 쩔쩔매는 것이 왠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무척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의 원정은 조비비가 조그만 실수라도 할라치면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기다렸다는 듯 꼬투리를 잡아 불평하고 계속 조비비를 괴롭히며 자기가 조비비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마음이 여린 조비비는 원정을 이해하려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꽤 오래 지속됩니다. 원정은 이 싸움에서 자기가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내뱉고 급기야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조비비는 원정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원정은 용서를 구하고 조비비는 다시 그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힘을 쓰기 시작한 원정은 자신도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조비비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몇 번의 이별과 만남을 반복합니다. 늘 패턴은 같았습니다. 조비비가 헤어지자고 하면 원정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했죠. 한 번은 조비비가 진짜로 원정과 헤어지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어김없이 원정은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100m 넘게 그녀를 따라가며 용서를 빕니다. 결국 조비비는 다시 원정을 용서합니다. 원정의 행패를 알게 된 조비비의 가족과 친구들은 당장 원정과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조비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원정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꼭 나빴던 것만은 아냐.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나 그것은 그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루는 원정과 조비비의 언니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 조비비와 원정이 다투기 시작하더니 원정이 욕을 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비비의 언니가 원정에게 한마디 하죠.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정이 조비비 언니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자기 가족에게까지 손대는 걸 본 조비비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완전한 이별을 통보합니다. 늘 그랬듯 원정은 조비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조비비도 절대로 그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자기 물건들을 찾으러 원정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역시나는 역시나라고 원정은 8층 자기 아파트에서 보란듯이 조비비의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조비비는 엄마에게 전화해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며칠 후 원정은 조비비를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조비비는 다시는 원정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를 밀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순순히 물러설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비비 몰래 그녀를 미행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심지어 재결합을 강요하고 무력을 사용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조비비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워집니다. 그녀는 퇴근할 때도 꼭 친구와 함께 집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로 줄입니다. 조비비는 원정과 관련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두 지우고 그들의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피해 다니는 조비비를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그들도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원정이 점심시간에 조비비의 회사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는 밖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조비비를 발견합니다. 야, 니까지게 감히 내 연락을 씹어? 원정은 조비비의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그녀의 눈을 때립니다. 깜짝 놀란 동료들이 회사 경비를 부르러 간 사이 원정은 도망가 버립니다. 3월에 헤어지고 4월에만 이런 일이 3번이나 벌어집니다. 원정은 조비비에게 자기를 다시 만나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비비의 아버지는 딸이 있는 귀양시로 갑니다. 조비비의 아버지는 원정에게 만나자고 연락합니다. 조비비의 아버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원정이 다니는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죠. 다음날 조비비의 아버지는 약속대로 원정의 회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나오기로 약속한 원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결국 조비비의 아버지는 원정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조비비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계속 조비비와 연락이 되지 않자 원정은 서서히 미쳐갑니다. 5월 초 원정은 동료에게 조비비를 꿰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원정의 동료는 조비비에게 사건을 제보하는 것처럼 전화해 한 학생이 사라졌다며 사라진 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조비비는 원정의 동료가 준 허위 정보를 따라
검령산 공원으로 갑니다. 그녀가 공원의 모습을 보이자 원정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붙잡고 소리칩니다. 왜? 대체 왜 변한 거야? 왜? 원정은 조비비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다행히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비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5월 중순 원정은 휴가를 내고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는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실현당한 사실을 알고 있던 가족과 친척들은 원정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원정이 시련의 아픔으로 잠시 방황하는 것일 뿐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의 직장 상사 역시 그가 조비비와 헤어진 일로 슬퍼하자 기분 전환하라며 다른 도시로 출장을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원정의 주변인들은 모두 따뜻하게 그를 위로하고 감싸주었지만 실상은 그는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원정은 생각합니다. 니까짓게 감히 나를 배신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2011년 6월 3일 원정은 과도를 품에 안고 조비비의 회사 앞으로 갑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 몸을 숨기고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원정은 그녀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릅니다. 조비비가 쓰러지자 원정은 미리 짜둔 루트대로 귀주성 귀양시를 떠나 운남성 대리시로 도망칩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원정은 아버지와 은밀히 연락을 취하며 아버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죠. 2012년 7월 4일 원정은 귀양시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원정의 아버지 역시 범인 은닉죄로 체포되죠. 사건 발생 2년 후 2013년 6월 24일 귀양시 중구민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고의살인죄로 원정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원정은 항소하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원정의 형이 집행됩니다. 원정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当天晚上去现场做了什么？晚上是到现场是杀了人，去杀了人。那么谁叫杀的？我就是听我小爷指挥啊，之后分的什么东西没有？然后我拿60块钱人民币走啊。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허저우. 중국 광시 장족자치구 북동부에 있는 허저우시는 북쪽으로는 후난성, 동쪽으로는 광동성과 접해 있습니다. 2011년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는 허저우시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你好，后头110。家人在家里，好像是一家人都死完了。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함께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오후 1시 30분 신고를 접수한 허저우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팔보구 에밀로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가족 4명이 건물 4층 자택 내 각자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이 7층짜리 건물은 숨진 주자웅, 능소운 부부의 소유였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 임대를 주고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4층에서 생활했습니다. 5층에는 주자웅의 어머니와 가정부가 살고 있었고 나머지 3개 층은 비어 있습니다. 5월 2일 오늘은 주자웅의 조카딸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5층에서 주자웅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정부는 하루 종일 아래층에 아무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정부는 주자웅의 가족이 조카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일찍 집을 나섰나 보다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주자웅 가족은 나타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주자웅의 어머니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아들 주자웅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각자 침실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으로 모두 잠든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검의에 따르면
가족 모두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흔이 있었고 이들이 사망한 뒤에도 범인은 이들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한 뒤에도 범인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했던 점으로 볼 때 깊은 원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집안 이곳 저곳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이건 강도의 소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범인의 위장이었습니다. 침실 서랍에 있는 현금 다발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고가의 귀중품 역시 모두 제자리에 잘 놓여 있었습니다. 범인의 목적이 돈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을 청소하고 지문과 발자국을 지우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허저우는 중국에서 평온하고 평화로운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주자옹 가족의 살인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특히 주자옹 가족의 이웃은 무서워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심지어 이사하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허저우시 사람들은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허저우시 경찰은 현상금 5만 위안, 우리 돈 약 880만 원을 내걸고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현상금을 20만 위안, 우리 돈 약 3,5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주자옹 능소온 부부는 허저우시에서 꽤 유명한 부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을 모두 가진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자옹은 허저우시 세무국 국장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 사건을 허저우시 세무국 국장 일가족 살인사건이라고 칭합니다. 주자옹의 아내 능소온은 남편 주자옹의 권력 덕에 여러 해 동안 장사를 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대다수는 고위공직자인 주자옹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나쁜 일을 일삼아 그에게 원한을 가진 이가 벌인 소행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 수사 역시 주자옹의 비리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주자옹과 관련된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고 평소 그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7층 건물 전체를 샅샅이 조사합니다. 1, 2층은 임대상가가 들어와 있었고 3층으로 통하는 별도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층마다 방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이 쉽게 실내를 드나들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4층에서 이런 잔인한 범행이 일어나는데도 5층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가정부는 조금도 이상한 점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4층 창문이나 문에서는 강제로 침입하기 위해 부순 흔적 따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가족 모두 잠든 사이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이들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 말이죠. 물론 다른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경찰은 우선 주자옹, 능소온 부부의 주변인들을 조사합니다. 주자옹 집의 열쇠는 총 5개입니다. 주자옹, 능소온 각 1개씩, 아들 1개, 주자옹의 어머니와 가정부 각 1개씩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집에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고 열쇠를 잃어버린 적 또한 없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주자옹의 가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그들에게는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내 능소온의 가족 차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능소온의 친동생이 경찰에게 단서를 하나 제공합니다. 그녀는 능소온의 전 남편이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사실 언니 능소온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어요. 언니의 첫 번째 결혼은 언니가 주자옹과 바람을 피우면서 끝나고 말죠. 그래서 언니 전 남편이 주자옹과 감정이 그리 좋지 못해요. 심지어 두 사람이 크게 다툰 적도 있는걸요. 그때 집 유리창이 다 박살나고 휴, 말도 마세요. 언니는 이때 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경찰은 능소온의 전 남편을 찾아갑니다. 확실히 그는 주자옹에게 엄청난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자옹 집에 열쇠도 없었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능소온의 장부를 발견합니다. 장부에는 회사, 집 등 모든 곳의 지출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장부를 보니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경제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8일째 되는 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 한 명이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처음 사건 현장을 조사했을 때 경찰은 아무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면밀히 사건 현장을 살핀 결과 바닥에 찍힌 반쪽짜리 신발 자국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발 크기 240, 키 165cm 이하 여성, 슬리퍼 자국으로 추정. 이때 또 다른 경찰관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능소운의 어머니는 예전에 능소운의 집에서 며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능소운은 친정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게 자기 집 열쇠를 줍니다. 능소운의 어머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능소운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셋째 딸인 능소연에게 열쇠를 맡기며 언니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능소연의 손에 언니 능소운의 집 열쇠가 쥐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능소연은 능소운의 집 열쇠를 복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능소연의 키는 161cm, 신발 크기는 240입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신발 자국의 주인과 매우 흡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설마 친동생이 언니와 그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까요? 친척들의 말에 따르면 능소운, 능소연 두 자매는 매우 가깝고 서로를 아꼈다고 합니다. 경찰은 능소연과 4차례 접촉하며 그녀를 조사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경찰에 사건의 단서를 제공해주며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하면 할수록 기이한 범인의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능소연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니 사건 당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그녀와 여러 차례 통화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1세의 남성 유승명이었습니다. 유승명은 능소운과 능소연의 조카 소걸의 남자친구입니다. 사건 발생 후 소걸과 유승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허저우시를 떠나 허저우에서 멀리 떨어진 광동 동관으로 이사갑니다.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수배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경찰은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 소걸과 유승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소걸의 남자친구 유승명, 소걸의 오빠 소과장, 그리고 사건의 주모자 능소연, 총 3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소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18일 만에 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됩니다. 검거된 범인들 모두 피해자 주자홍 가족과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원한이 있어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능소운, 능소연 자매는 허저우시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이들은 5명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위로 큰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큰언니는 몸이 허약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시골에서 생활했습니다. 둘째 능소운은 머리가 비상하고 언변이 뛰어나 허저우시에서 철근 콘크리트 장사를 했습니다. 동생 능소연과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2000년 언니 능소운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금이 부족했던 그녀는 동생 능소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능소연은 13만 위안, 우리 돈 약 2,300만 원을 투자하고 남편과 함께 언니 능소운의 밑으로 들어가 회사를 관리합니다. 이후 이들 자매의 사이는 더 가깝고 끈끈해집니다. 능소운은 항상 동생 능소연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성공하면 너희 부부는 내가 책임질게. 능소운은 세무국 국장 주자홍과 재혼합니다. 주자홍의 집안은 현지에서도 꽤 유명한 대대로 부자인 집이었습니다. 부자인 주자홍과 결혼한 능소운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그녀는 새 자동차를 사고 새 건물을 짓는 등 주자홍 능소운 부부는 수천만 위안,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능소연은 언니의 성공을 지켜보며 자기에게도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합니다. 그러나 능소운은 예전의 능소운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녀는 가난한 친정 식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능소운은 친정 식구들을 하대하고 업신 여기며 친정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모두 외면해 버립니다. 친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부분 동생 능소연이 나서 해결했습니다. 능소운과 친정 식구 사이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생 능소연에게는 그런 거에 신경 쓸 여력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 능소운의 성공을 바라며 13만 위안을 투자했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언니 능소원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능소원은 나날이 승승장구했지만 능소연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대우는 고사하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능소연은 언니 능소원의 회사에서 쫓겨난 데다 그녀의 남편은 몇 달째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능소연은 언니에게 전화해 남편의 밀린 월급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능소원은 동생에게 화를 내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는 능소연이 아이의 우유를 주문하려다 남편의 밀린 월급이 생각나 언니 능소원에게 전화합니다. 그녀는 언니 능소원에게 왜 빨리 돈을 주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능소원이 말합니다. 야, 나도 돈이 들어와야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냐.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애들 우유도 못 먹이고 있어. 너희는 우유도 먹나 보네? 끊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능소원의 반응의 순간 능소연은 지금까지 힘겹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합니다. 능소연은 조카 소과장에게 연락합니다. 소과장의 어머니, 즉 능소원과 능소연의 언니가 위독했을 때 능소원은 5천 위안의 돈을 보태준 뒤 이후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들은 외면했습니다. 큰언니, 그러니까 소과장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결국 돈이 없던 그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큰언니의 아들 소과장은 부자이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모른 척 외면했던 이모 능소운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조카 소과장이 능소운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능소연은 소과장에게 연락해 이를 도모하고 소과장은 동생 소골의 남자친구 유승명을 일에 끌어들입니다. 사건 당일 5월 2일 새벽 능소연은 이전에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언니 능소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성공한 소과장 유승명은 방 곳곳을 다니며 잠자고 있는 능소원의 가족을 차례차례 죽입니다. 범행 후 세 사람은 증거가 남지 않도록 사건 현장을 말끔히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5층에 있는 주자홍의 어머니와 가정부도 죽이려 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는 5층 입구의 문이 열리지 않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2011년 11월 9일 허저우시 중구민민법원은 능소연, 소과장 유승명 세 사람에게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합니다. 세 사람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세 사람의 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너무 사랑해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아들.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모범생 아들이 자신의 엄마에게 벌인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완벽했던 아들이 벌인 충격적인 만행. 오늘은 중국 푸저우시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14일 중국 푸저우시 진안구에 있는 한 교직원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에는 사체가 유기되어 있었는데 악취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넣은 듯해 보이는 활성탄과 다량의 탈취제가 침대 시트와 비닐 75장으로 함께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냄새가 새 나가지 않도록 벽 틈새와 창문까지 비닐로 모두 완벽히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방에는 CCTV 2대와 경보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방의 상태와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조금의 틈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완벽히 처리된 채 외부 침입을 철저히 차단한 모습은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은폐하려는 듯 보입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름은 시에티엔 친, 그녀가 사망한 지 최소 반년 이상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중학교 국사 선생님으로 2010년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뒤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 오시에위, 피해자 시에티엔 친의 아들로 1994년 10월 7일 복건성 남평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성적이 우수해 지난 2012년
대학 입학시험, 그러니까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서 후저우성, 우리나라로 치면 도내에서 1등을 해 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우 씨의 위는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인 북경대 경제학과에 입학 후에도 매년 장학금을 받아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던 수재였습니다. 그는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좋아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향해 못하는 게 없는 게 그의 단점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구, 친척 등 그의 행적을 알 만한 이들에게 수소문했지만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친척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수상히 여겨 아들 우 씨의 위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경찰은 우 씨의 위를 잡기 위해 5만 위안, 한화 약 9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며 그를 찾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그를 잡지 못합니다. 2019년 4월 20일 충칭 장베이 공항에 우 씨의 위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공항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당시 그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30여 개의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간 그가 잡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십여 개의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하면서 낮에는 학원 강사로,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며 도주 자금을 벌었습니다. 2019년 4월 28일 우 씨의 위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한일을 자백하며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7월 11일 D-Day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 생일이 10월 7일이에요. 거꾸로 하면 7월 10일이죠. 그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6월 말 우 씨의 위는 흉기와 방수천 등을 구매해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2015년 7월 1일 푸저우에 있는 집으로 가 어머니와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극이었죠. 2015년 7월 10일 오후 평범했고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은 함께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시에티엔 친이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순간 우 씨의 위는 시에티엔 친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약 20일간 집에서 가까운 호텔에서 지내며 매일 집으로 오갑니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고 방에 CCTV와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자신이 한 일을 완벽히 숨기고 만일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했어요. 워낙 우 씨의 위에 명석함을 알고 있던 친척들은 아무 의심 없이 우 씨의 위에게 거액을 빌려줍니다. 그 액수만 무려 144만 위안, 한화 약 2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머니 시에티엔 친의 필체를 위조해 그녀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또한 시에티엔 친이 일하고 있던 학교에 아들과 미국으로 장기 동반 유학을 떠난다며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도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우 씨의 위는 푸저우를 떠나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간 우 씨의 위는 수십 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다닙니다. 2016년 2월 4일 하남의 한 지역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우 씨의 위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는 하남에서 일하고 있던 술집 여성과 교제 중이었는데 그래서 하남에서 지냈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집니다. 2016년 2월 5일 우 씨의 위가 외삼촌에게 전화합니다. 설날 때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 집에 가려고 하니 기차역으로 마중 좀 나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 씨의 위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2월 6일 우 씨의 위의 외삼촌은 기차역으로 두 사람을 마중 나갑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된 외삼촌은 두 사람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됐다고 느낀 우 씨의 위의 외삼촌은 두 사람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건은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때 우 씨의 위가 외삼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직도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우 씨의 위가 직접 그의 외삼촌에게 연락을 한 것일까요? 경찰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 점에 의문을 표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우 씨의 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 씨의 위가 2019년 4월 충칭공항에서 잡히기 전까지 그는 유학자금으로 마련한 돈의 대부분을 유흥으로 탕진하고 한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복권을 사는 데 씁니다. 유흥으로 탕진한 돈을 한 방에 만회해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일확천금을 꿈꾼 헛된 망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장래가 촉망되던 천재 청년은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오전 복권성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우 씨의 위는 약 20분간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말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늘 슬퍼했어요. 계속 아픔을 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힘든 삶을 마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법원은 천륜을 배반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오랜 기간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했으며 죄질이 엄중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우 씨의 위를 고의살인죄와 사기, 신분증 위조 등의 혐의로 사형에 처한다. 우 씨의 위는 바로 항소합니다. 현재 그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북경에 있는 변호사를 한 명 더 선임해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